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성격과 본질, 성격 형성의 원리 발표를 맡게 된 1일 한다는 말이죠입니다. 여러분은 주변 친구들이나 가족들 혹은 여러분들 자신이 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 질문에 완벽하게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성격이 형성되는 과정은 너무나도 복잡하고 무의식적인 자극과 변수가 많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사람들의 성격은 어떤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형성되는 것일까요? 이번 발표에서는 그 원인에 대해 드라마의 등장인물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목차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성격 형성의 원인부터 시작하여 드라마 소개, 그리고 드라마 등장인물, 그리고 원인 분석이랑 우리의 결론까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성격 형성의 원인입니다. General Psychology라는 책에 따르면 성격 형성의 원인으로 주로 7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오늘 다룰 생물학적 유전자, 가정 환경, 사회 환경, 그리고 학교 생활, 추가적으로 자연 물리적 요인, 자기 조절 요인, 그리고 저기 어린 시절 경험 등 7가지 주요 원인들이 있습니다. 이 원인들을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한국 드라마 스카이캐슬을 토대로 분석해 봤습니다. 네, 드라마를 먼저 안 보시거나 내용이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드라마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 대한민국의 상위 0.1%의 면문과 출신 사람들만이 모여 사는 스카이캐슬이라는 고급 주택 단지에서 자기 자식들을 전화제일의 왕자와 공주를 키우고 싶어하는 남편과 아내의 처절한 욕망을 나타낸 한국 드라마입니다. 저희가 스카이캐슬을 활용하기로 한 이유는 이 드라마 안에서 다양한 가정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가정마다 특색이 뚜렷해서 부모와 아이들의 성격을 비교하고 분석하기가 편했고, 또 부모와 아이들의 부모의 교육 태도나 친구와 관계 등 그 외부적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분석해보면 흥미로울 것 같아 이 드라마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드라마에 등장한 세 가정의 아이들의 성격을 중점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영철인 씨가 드라마 등장인물들의 성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등장인물의 성격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할 아이는 강예소입니다. 강예소의 아버지는 강준성이라고 합니다. 직업은 정형외과 교수입니다. 예소 아버지의 성격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생각하지 않는 척추적이고 민감한 사람입니다. 환자들도 억지 병으로만 보는 경험이 있고 자기애가 엄청 강해 보이지만 실제로 내면은 여든감이 큰 사람입니다. 다음에 어머니 한수진입니다. 한수진은 전업주부입니다. 한수진은 시드니 대학교 졸업했고 은행장 아버지와 미문과 출신의 어머니의 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한수진의 거짓말입니다. 한수진의 과거 이름은 곽미형입니다. 사실은 국내 교육대학 출신이고 가정폭력을 임신하며 동물의 부산물을 파는 도산군의 딸입니다. 한수진의 성격은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높고 딸들을 위해서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성격은 아빠의 명석한 두뇌와 엄마의 영광을 유전자로 받아 공부에 있어서는 항상 에너지가 넘칩니다. 이들을 하지 않으면 잠도 못 자는 성격인 예서는 초반에는 인성이라는 찾아볼 수 없이 오만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우월감과 정체성에 대해 갈등이 생각하면서 방황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본인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억눌려 있던 본인의 성난 본성을 되찾아서 정신적인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두 번째는 황우주입니다. 우주의 아버지는 황진이라고 합니다.
직업은 정신외과 의사입니다. 성격은 건강 능력이 타고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환자들을 위한 공공병원에서 12년을 근무한 정보장 10년을 종사하고 청의사입니다. 보시면 예수 아버지와 완전 정반대의 사람이죠. 어머니 이수님은 동화 작가입니다. 성격은 정직하고 솔직한 사람입니다. 친엄마를 대신해 어린 육주의 마음에 겨울었고 서로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됩니다. 스카이키스 부인들 사이에서 원자가 되지만 잘못된 문화들을 고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모들을 가진 우주의 성격은 어떨까요? 우주는 배려심 있고 부드럽고 다정한 사람입니다. 나이보다 속 깊은 곳은 어릴 때부터 아픈 엄마의 병실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친엄마를 잊고 새엄마로 나타난 이순이의 존재는 처음에는 미울 수밖에 없었지만 아빠를 다시 웃게 해준 이순이에게 마음이 열게 됩니다. 최종 새엄마 이순이와 한모자 관계가 됩니다. 네, 다음으로 나오미 씨가 이어가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일환성 선둥이 차서준과 차기준입니다. 차서준과 차기준 아버지는 차민혁이라고 합니다. 차민혁의 직업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가지면서 겉으로는 정의, 행복, 가치의 소중함을 입에 달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차민혁도 역시 명문가를 만들고픈 열망에 가득 차 있습니다. 어머니는 노승혜라고 하고 직업은 전업주부입니다. 성격은 방금 소개해드린 다혈질인 아버지 밑에서 얌전히 순돈죽으로 살아와서 소극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내면 깊숙이는 일탈, 모험, 자유와 같은 단어들을 들으면 단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은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서준이는 성격이 매우 순합니다. 싸우거나 경쟁하는 것을 싫어해서 우유부단하고 답답하다는 아빠에 늘 주눅 들어 있지만 신중하고 사려 깊다고 편들어주는 엄마와는 각별한 사이입니다. 엄마를 닮아 꾹꾹 잘 참는 성격이지만 필요한 순간에는 할 말은 다 하는 스타일입니다. 다음에 기준이는 반대로 성격이 무지 차갑습니다. 최상위권의 성적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 행동도 외모도 일진처럼 합니다. 아빠를 닮아 승부욕이 남다르고 반항기가 있어 아빠한테 수시로 욱하지만 그래도 참을 때가 많습니다. 그거는 아빠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아빠 앞에서 늘 눈치 보는 피곤한 불쌍한 엄마를 괴롭히고 싶지가 않아서입니다. 네, 다음으로 원인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성격 형성의 원인은 크게 선천적인 요인과 후천적인 요인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선천적인 요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천적인 요인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태어날 때부터 가지게 되는 성격, 다른 말로 유전자로 받게 되는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에서는 예를 들어 한예서의 성격을 살펴보면 공부에 대한 열정은 남다르며 항상 1등을 하지 않으면 잠도 못 잘 만큼 자존감이 높은 아이입니다. 예서의 이러한 성격은 의사인 아버지의 명석한 두뇌와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동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유전자로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강예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부모들의 성격을 조금씩 닮아 있다는 것을 앞부분에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러한 유전적인 요인이 생각보다 강력하다는 것을 일란성 쌍둥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 DNA가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 일란성 쌍둥이가 같은 집에서 동일한 환경에서 자랐다면 이 쌍둥이의 성격 유사성은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은 선천적인 요인이 강력성을 연구하기 위해
일란성 쌍둥이가 각각 다른 지역의 다른 가정에 입양된 케이스를 연구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일란성 쌍둥이들은 전혀 다른 환경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매우 높은 성격적 유사성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이제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올해 6월 서울신문에서도 약 40년 전에 헤어지고 한국과 미국에서 자란 일란성 쌍둥이를 두고 연구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도 역시 쌍둥이의 IQ 차이는 크게 났으나 둘의 성격은 전반적으로 비슷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연구들을 기반으로 봤을 때 성격 형성의 요인에서 유전적인 요인의 영향도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박지은 씨가 발표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후천적 요인입니다. 후천적 요인은 가정 환경, 사회 환경, 학교 중 하나 나눌 수 있는데요. 그중 가정 환경에서는 경상대학교 정책 기업 교수, 부모의 자녀 양육 태도에 따라 아이들의 성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모의 자녀 양육 태도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의 양육 태도가 온전한 경우 자녀는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밝고 협동적이며 사회성도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나온 황우진과 이수림의 아들 우주는 바로 그런 성격을 가진 인물로 드라마 속에서 등장하였습니다. 어떠한 양육 태도가 엄격한 경우 자녀는 지나치게 눈치를 보거나 수수통을 많이 타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첫째 차서준의 성격이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차민력의 양육 태도가 거의 방식은 일방적이고 거부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자녀는 문제적인 성격을 갖게 될 가능성도 높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사회 환경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입니다. 사실 스카이캐슬은 한국 엘리트 교육의 진실을 보여주는 드라마고 한국뿐만 아니라 사회 경쟁이 크기 때문에 사회가 아이들에게 주는 압박감도 큽니다. 그리고 드라마에서 스카이캐슬 주택은 지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능력도 있고 집안 배경도 좋은 사람들만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택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집안 배경과 권력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환경에서의 부모들은 자기의 자녀들이 꼭 서울대 같은 명문대에 들어가야만 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많은 영향을 받으면 그 부모에게 교육받은 아이들은 강의 저처럼 공부를 잘해도 인성에 문제가 있고 사회성이 떨어지는 경향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서준이나 차미주 같은 경우에도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성격이 조심스러워지거나 사춘기도 심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히토하스가 발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 생활의 여인입니다. 이는 대인관계 여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학생에게 친구 집단의 영향은 천년기가 될수록 강하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가까운 친구가 나쁜 성격이면 그 영향을 받아 바람직하지 않은 성격이 될 가능성이 높고 친구들의 성격이 좋은 성격이면 그 영향을 받아서 좋은 성격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은 친구 집단의 영향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친구 집단에 관여하고 스스로 성격을 형성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비행 연구에서는 비행 소년이 비행이나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요인 중 하나로 당사자가 자기 집단 내에서의 지위를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해서 문제 행동을 일으키고 있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는 반대의 경우에도 적용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스카이캐슬에서 예를 들자면 강에서는 황우주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는 캐릭터로 나오는데 에서는 우주와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잠시만요. 더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한 드라마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 때문에 에서는 우주에게 죄책감을 가지게 되는데 결국 후반부에서는 우주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에서는 지금까지와의 모습과 다르게 모든 책임을 지기로 결심을 하게 되고 그것을 계기로 정신적인 성장을 이루어 단짝고 선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에서의 행동을 통해서도 또래 간의 관계를 위해 성격이 변화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격 형성의 요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성격 형성의 원인은 크게 선천적인 요인과 후천적인 요인으로 나눌 수가 있고 후천적인 요인은 대표적으로 가정, 사회, 학교 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느낀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드라마에서 나타나 있었던 것처럼 실제로도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심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성격에도 반영이 된다는 점, 그리고 사람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가에 대해 그 원인을 우리는 단순히 성격에서 찾는 경우가 많지만 그 사람이 처한 상황 속에서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점, 또한 사람들의 성격 형성에 가정 환경이나 사회 환경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 사회적 측면에서 이와 관련된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등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격 형성의 원인은 선천적인 요인도 적지 않아 있지만 성격 형성의 과정에는 후천적인 요인들 또한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시도해 본다면 성격을 더 좋은 쪽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성격을 잘 이해해주기 위해서도 그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어떻게 성장을 해왔는지를 더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유정의 진리 대회에 출전하게 된 스티븐 잡스 팀입니다. 저는 이 팀의 팀장을 맡은 샤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혁신의 개념과 혁신을 위해 필요한 두 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혁신의 영어로 innovation이라고 하는데 어원은 in, 안과 nova, 새롭다에서 라틴어로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새롭게 변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고친다는 것이 아닌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뀌는 게 혁신입니다. 한 경제학과 교수님께서는 혁신을 위해 두 가지 요소만 있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것과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요소들이 만나면 혁신이 됩니다. 자, 이제 혁신의 예시 중 틀린 것을 골라볼까요? 첫 번째 그림에는 말이 마차로 변했습니다. 가치는 있어졌지만 새롭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차도 똑같이 말이 끌기 때문입니다. 혁신은 새로운 것과 가치 있는 것이기에 말이 마차로 변하는 것을 혁신이라 보기 힘듭니다. 다음 그림에는 마차가 기차로 변했습니다. 가치 있고 새로운 것입니다. 따라서 그림은 혁신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다들 혁신을 잘 이해한 것 같으니 세상에서의 첫 혁신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의 첫 혁신은 바로 돌을 재료로 가공한 도구, 석기입니다. 약 2,600년 전에 올드 왕문화의 석기가 첫 혁신이었습니다. 문명이 돌이나 뼈를 깎아서 사냥이나 요리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바꾼 대표적인 혁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퀴의 발명. 바퀴는 수메르 문명이 발명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전에 바퀴는 주로 운송에 사용되었는데 현재에 들어서는 바퀴의 발명은 항해, 실 돌리기, 풍력 및 수력 발전에도 사용됩니다. 두 번째는 백열등의 발명입니다. 백열등은 토머스 에디슨이 발명하였으며 예전에 백열등이 싸고 점등이 빨라서 많이 사용했습니다. 현재에 들어서는 수명이 짧고 혈승이 낮아서 자주 사용하진 않지만 백열등의 발명으로 인해 우리 인류가 혁신에 들어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는 인터넷의 발명입니다. 인터넷은 누가 발명했다고 하기에는 모호하지만 첫 인터넷은 군대에서 사용하는 알파넷이었다고 합니다. 알파넷 덕분에 우리는 네트워크의 한계를 깰 수 있었고 전 세계 사람들과의 소통과 공유가 쉬워졌습니다. 자, 다음 장에서는 유럽, 미국, 동양의 3대 혁신 기업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럽의 가장 혁신적인 기업은 바로 노키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키아는 90년대 스마트폰 점유율 1위 기업이었으니까요. 핀란드의 노키아는 1865년 5월 12일, 설립 국가는 핀란드, 유행 연도는 1998년부터 2010년까지입니다. 특징은 전 세계 휴대폰 점유율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현재는 휴대폰을 망하고 통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휴대폰을 망하고 통신 사업으로 넘어가면서 노키아의 통신 사업 대표자가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과거를 붙잡고 있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큰 꿈을 꾸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핀란드의 노키아가 망한 이후에는 자기 기술에 대한 지나친 확신, 시장 점유율에 대한 자만, 혁신을 이루고도 사용하지 못한 판단 오류, 협업 대신 혼자서 해내겠다는 고집하고 시대착오적인 상황 인식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미국의 애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애플의 설립일은 1976년 4월 1일입니다. 설립 국가는 미국, 유행 연도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특징은 전 세계 휴대폰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IT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 애플은 휴대폰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기업이 왜 1위가 될 수 없었던 이유는 첫 번째로 늦게 피드백을 받아들이는 것이 있고요. 옛날 것을 오래 고집합니다. 두 번째로는 작은 변화도 혁신이라고 우깁니다. 아이폰에 카메라 하나 달았다고 해서 이제 걔 끝까지 혁신이라고 우기는데요. 저는 그런 걸 보고 혁신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서비스를 받으려면 영어를 잘해야 합니다. 아니면 서비스를 못 받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못 받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어차피 사람들이 다 살 거니까 대충 만들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만심이 강합니다. 이런 이유로 2위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 세계 점유율 2위인 만큼 명언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혁신은 100가지에 대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입니다. 다음은 동양의 혁신적인 기업 삼성입니다. 삼성의 설립일은 1938년 3월 1일입니다. 설립 국가는 대한민국, 유행 연도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 특징은 전 세계 휴대폰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IT 개발 중이고요. 이제 첫 번째 이 점유율 1위를 차지한 데에는 첫 번째로 옛날 것을 고집하지 않고 피드백을 바로바로 수용합니다. 두 번째로는 혁신을 진짜로 합니다. 이제 애플과 비교해봐서 애플이 카메라 하나 달고 있을 때 삼성은 폴드폰, 예전에 이제 접었다 피는 그 폰을 다시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이걸 되게 혁신적으로 봤습니다. 폴드폰을 다시 새롭게 출시하는 것은 정말 혁신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서비스 센터가 모든 지역에 있고 서비스를 잘해줍니다. 이래서 삼성이 1위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알아볼 것은 바로 이 세 가지 기업들의 경영 방식입니다. 노키아는 고객 축소 전략을 이용했습니다. 고객 축소 전략이란 이제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폰을 팔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애플처럼 비싸게 팔면은 아무도 개발도상국은 안 사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을 위해 기능을 좀 줄여서라도 가격을 좀 더 낮게 많이 팔려는 고객 축소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에서도 기능을 조금 더 비싸게 내더라도 기능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키아가 개발도상국이랑 그리고 유럽 고객들은 모두 잃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국의 기업인 애플의 경영 방식입니다. 애플은 SCM 시스템 관리 경영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시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원하는 시기와 그 정도를 파악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즉 고객의 마음을 읽어서 고객에게 필요한 물건의 양을 파악해 기업의 낭비를 막고 비용은 절감하고 경제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의 장점은 개인 취향에 맞는 개인화된 물류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충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삼성의 경영 방식은 친환경 경영 패러다임 방식입니다. 친환경 경영 패러다임은 전력 수요를 줄여서 인간의 과제인 환경 위기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탄소 중립을 향한 경영 패러다임입니다. 세계 최대 ICT 제조 기업의 탄소 중립 도전 역시 1위는 혁신을 앞서갑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또 세 개의 기업의 혁신 방법입니다. 노키아는 중간에 혁신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 당시 가장 혁신적인 발명을 설계하겠습니다. 노키아는 그 당시에 최초의 터치 스크린을 가진 스마트폰이었습니다. 노키아는 2000년대 최초에 발명했었고, 하지만 가격을 낮게 해서 팔기 위해 모든 기능을 없애서 안 유명하게 됐습니다. 다음 애플의 혁신 방법은 바로 퓨처백 사고법입니다. 퓨처백 사고법이란 현재 한쪽으로 치우되는 문제를 극복하고 미래를 조명의 비전과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5년 아니면 10년 이후 기업이 되고자 하는 지향점을 세우고 이에 도달하기 위해 해야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미래에서부터 현재까지 역순으로 이정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사고법으로 애플은 성공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의 혁신 방법은 바로 학습 조직 구축 방법입니다. 삼성이 세계 1등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강력한 학습 조직이 구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조직 내에서 학습과 혁신이 일어나 지식 창출과 공유, 확산이 활성화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삼성에서 학습과 혁신은 경영에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됐고 삼성은 지속적인 혁신을 주게 왔다는 것입니다. 학습을 위해 투자도 많이 했고 서로 간의 의견도 공유도 자유로워서 이 혁신 방법이 성공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본기업들의 혁신 방향을 살펴보면 현대사회의 요구에 따라 가상현실과 메타버스와 인공지능에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디지털 상품의 개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은 미래의 혁신은 기술과 소프트웨어로 최첨단 혁신을 만드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은 최근 메타버스의 사용자에게 디지털 경험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경험으로 사용자에게 실물 상품만 사용하지 않고 그 실물로 어떤 가치를 창출하는 기능이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사회에 필요한 혁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옛날부터 인간이 지속적으로 혁신을 시켜서 어느 날 기술이 매우 발달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더 이상 혁신을 시킬 필요가 있는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어느 날 인간이 편하게 살 수 있게끔 기술이 이미 잘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사일과 같은 악의 동의로 혁신을 시키거나 일반적인 기술이 악용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혁신의 악영이 인간의 행동뿐이고
현대사회의 혁신이 기술만 만드는 것보다 사회적인 가치에 집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 스피커로 장애인이 집안일을 도와줄 수 있고 병원에서 로봇으로 수술까지 시킬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혁신에 활용한 사례를 살펴보면 2015년에서 현대자동차 그룹이 북한처럼 생기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딸북차가 다시 고향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이를 봤을 때 지금 기술 만들기만 하는 것보다 이 기술로 인해 어떤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사회 혁신이 사회적인 가치를 살펴봤는데 생각해보면 이 혁신은 부정적 영향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봤을 때 4가지로 나눴습니다. 우선 윤리적인 문제는 어떤 혁신을 시켜야 되거나 혁신의 활용이 윤리적인지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트 매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고 인공지능의 오류 경우에는 누가 책임이 져야 되는지, 인공지능의 악용 경우에는 윤리적인지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한국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기술에 따라 적응하지는 못하는 문제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키오스크로 음식을 주문한다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암만정관 같은 대기업에서 로봇을 활용해서 인간의 노동 대체하는 점에 대한 우려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빈부의 격화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선진국들은 혁신을 시키려고 자금이 많아서 쉽게 기술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도국들은 혁신이 이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10년 전과 지금 사회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엔 핸드폰과 같은 전자제품의 사용률이 가장 크게 증가했고 지금은 그것들 없는 사회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자제품이 교체되는 주기가 너무 빨라졌기 때문에 빠르게 새로운 제품을 효율적으로 제작하며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도 해결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애플의 같은 경우로는 매년 새로운 핸드폰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달과 사회 트렌드의 빠른 변화로 불과 수백 년 전에 직접 먹을 것을 구하던 인류는 이제 배달 앱으로 쉽고 빠르게 먹을 것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테크노사피엔스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아주 쉽게 빠르게 받는 것에 익숙해지고 있으니 기업들은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혁신을 멈추는 순간 기업이 유지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우리 불확실한 사회에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끊임없이 혁신이 계속될 것이며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계속 적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혁신이 미래 사회에 요구될까요? 사실 무슨 혁신이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선 우선 원하는 것과 정말 필요한 것을 분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혁신을 통해 우리 사회의 장애물들이 모두 없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이 발달하며 또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천장처럼 완벽성이 아주 가까워질 수 있지만 불만스러운 것들은 항상 존재할 겁니다. 예를 들어 핸드폰 기업의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매년 최첨단 핸드폰이 나오면 기능이 발달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항상 생깁니다. 예를 들어 화면 크기 혹은 배터리 수명. 그러므로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완벽한 제품이나 교란 없는 사회는 만들 수는 없습니다. 혁신은 맨날 모든 게 발달하는 중입니다. 이것을 고려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혁신은 무엇일까요? 문명의 시작부터 모든 기술들은 사람의 이익을 위한 발달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가장 필요한 혁신은 사람의 편리함을 향상하기 위한 혁신과 사회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한 정신 스트레스를 아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 상담은 가격과 정신과 질환에 대한 편견 때문에 쉽게 접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요즘 기업들은 기술 혁신을 이용하며 새로운 정신건강 관리 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스타트업 신문 기사의 통계에 의하면 코로나 시대의 초반부터 2022년까지 정신건강 앱들은 아주 큰 성장을 보였습니다. 이런 앱을 통해 명상, 인지행동 치료 혹은 다른 비슷한 심리 치료들이 낮은 가격으로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은 확실히 상담이나 실제 의사의 역할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많은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사람을 도와줄 수 있으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의 과정을 살펴보면 여러 단계로 나눌 수는 있습니다. 우선 무조건 아이디어부터 시작해야지. 그런데 아이디어만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런 아이디어를 실제 실행하면 성공할 수도 있거나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그 실행 과정은 가격도 비싸고 노동력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 안에서 문제 해결과 다른 전략이 좋은 아이디어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혁신을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결 방식을 준비해야 하며 예전에 성공했던 곳들은 살펴보며 한 상품은 어떻게 개선하면 되는지 잘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존재하고 있는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혁신은 자연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적인 것입니다. 혁신은 인간부터 비롯되는 것이며 한 기업은 사람으로 구성되는 조직입니다. 기업은 소비자 트렌드를 분석하고 사람이 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제품 제작합니다. 그들은 기술 디자인을 혁신하고 인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며 만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기업은 무엇을 혁신하든지 인간을 모든 게 고려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사용자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의하면 사용자 경험, 영어로 user experience, 아니면 UX는 사용자가 어떤 시스템, 제품, 서비스를 간접적으로 이용하면서 느끼고 생각하게 되는 총체적 경험을 말합니다. 기업들은 사람의 만족도를 조사를 통해 측정하고 사람이 원하는 것에 따라 혁신합니다. 기업은 사람은 무엇을 원하는지 측정하며 자기의 업무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경험은 심리학, 경영학, 디자인학, 그리고 다른 분야의 융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렇듯이 혁신하기 위해서 한 조직에서 여러 사람의 노력을 모두 필요합니다. 혁신은 인공적인 개념이라서 혁신을 잘하기 위해서 조직에서 모든 사람의 노력과 열정을 필요합니다. 요즘 어떤 기업이 가장 추구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정 없이 돈을 번다는 목적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아주 이기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열정 있는 사람 혹은 자기가 하는 일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 문제를 정말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누구보다 또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정을 뿐만 아니라 혁신자로서 아이디어를 창출하며 문제 해결 방식을 창출해야 되고 팀워크가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유정리 진리 수업에서 배웠던 것처럼 좋은 리더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요. 제 생각에는 열정을 유지한다면 우리는 만족스러운 삶을 끌 수 있고 미래의 혁신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혁신이라는 것은 아주 오래된 개념이며 약 2,600만 년 전부터 인간의 가치를 창출하며 혁신을 했고 혁신은 멈추지 못하더니 우리 사회적 혁신 덕분에 큰 변함을 볼 예정입니다. 노키아, 삼성과 애플과 같은 기업들이 현재 사회의 혁신 개념을 세웠습니다. 이 기업들은 사회에서 기술 혁신 분야를 가장 대표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자 경험하고 인간의 중심적인
고려하며 앞으로 현대 사회에서 경험자를 위한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이 필요합니다. 발표 내용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지금 바로 질문 응답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